어쨌든 저게 감세가 되면 빅테크들이 겁나게 수혜를 봐요. R&D 쪽에서 수혜 폭이 굉장히 큰데요. 오픈 AI에서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갔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 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는 계속해서 적자인 회사잖아요.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꾸려가야 되는데 트럼프 감세안이 이제 통과됐어요. 이 감세안이 통과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O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됐고 이제 한 3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더 이제 돈을 풀 수 있게 됐는데 뭐 이제 채권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걱정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저게 감세가 되면 빅테크들이 겁나게 수혜를 봐요. 그렇죠. 일단 R&D 쪽에서 수혜 폭이 굉장히 큰데요. 아, 보통 이제 그동안에도 R&D에 대한 공제나 이런 것들은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과거하고. 예전에는 공제를 한 5년에 나눠서 분할로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방에 해줍니다. 아,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200억 달러를 썼다, R&D. 네, 네. 그럼 한 방에 환입해줍니다. 아, 네, 한 방에 해주고요. 그리고 예전에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신청하면 소급해서 줍니다. 이게 준다는 게 어떤 걸 준다는 거죠? R&D로 이제 그 공제하고 세제 혜택까지 다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빅테크 업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EPS가 한 4% 가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빅테크들이 그러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배당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I 군비 경쟁이잖아요. 누가 AGI를 가장 먼저 개발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네. 일론 머스크가 내가 그동안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AI 쪽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트럼프가 의도한 바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빅테크들한테 감세를 해줘서 감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기는 재무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AI 군비 경쟁을 더 해라. 그래서 중국을 이겨라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세를 해주는 것이 매크로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세금 안 걷으면 국채 더 찍어낼 텐데 그럼 국채 더 찍어내면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은 다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뭐 하겠죠. 거기서 알아서. 그렇죠. 금리가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R&D에 있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R&D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여력이 생기고 또 R&D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부담이 적어지면서 투자를 더 할 거다. 맞습니다. 아, 이제 R&D를 마음 놓고 지를 수 있게 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커버그도 그냥 확 이렇게 맞습니다. 막 하고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무슨 뭐 맨하탄 사이즈로 하나 그렇죠. 해버리겠다는 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이제 배경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 R&D.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감세도 해주고 뭐 또 하고 막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제발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그때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뭔가 하면 될 것 같다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AI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AMD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르는 거 알겠는데 AMD는 왜 오르는 거예요? 일단 AMD가 뭐 여전히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열세예요. 지금은 AI 가속기 그러니까 AI GPU 시장에서 거의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나머지 다 90몇 %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하고 점유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죠.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처럼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시리즈들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시리즈가 MI300 시리즈였고요. 네. 최근에 공개한 게 MI350 시리즈하고 400 시리즈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들이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고객 하나를 잡았습니다. 메타의 라마 3.1 버전에다가 기존의 MI300X 그러니까 MI 시리즈 중에서 최고 하이엔드 버전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됐고 그리고 350 시리즈도 이제 납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바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잠깐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독점은 이제 깨지는 건가요?
요거는 아니죠. 네. 엔비디아 칩을 다 못 사니까 네, 그러니까요. 보완제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가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는데 AI 클러스터라는 걸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라클처럼 엔비디아만 충성을 해서 엔비디아 칩으로만 다 꾸리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개 그냥 자기네들 TPU하고 써 연결하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약간 좀 경쟁사들 칩한테도 약간 이렇게 오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NVLink 퓨전이라는 통신 지원을 통해서 ASIC하고 엔비디아 GPU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세미 커스텀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다 못 가는 회사들은 이제 다른 경쟁사들 칩을 써서 AI 클러스터를 꾸릴 수 있도록 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MD가 약간 숨구멍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H20을 중국에 팔 수 있게 된 것처럼 AMD도 중국향 칩이 있거든요. 그게 MI308이라는 칩이 있어요. 그 칩을 또 이제 중국으로 팔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좀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기 엔비링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우리 거 써야지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네네. 거는 그만큼 뭐 나 말고는 아이고 저거 쓰지도 못하고 쟤네들 좀 이렇게 해줘 게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아양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칩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 AI 클러스터의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칩을 좀 더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더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엔비디아 칩을 못 사는 쪽은 독자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을 오히려 문호를 개방해주면 독자 생태계를 꾸려서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하는 것보다 그냥 엔비디아한테 그냥 붙어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는 4등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들은 철저하게 엔비디아한테 충성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AMD하고 이제 두 회사가 발표를 하면서 AMD 칩을 좀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타 수준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같이 구축하겠다. 그거는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했었다면 오라클이 그렇게 세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라클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뭐 같이 해라. 뭐 우리 것만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네. 합리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그 메타의 라마가 AMD를 쓰기로 결정했다라는 거는 또 이제 메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유 저기 뭐야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데 뭐 이거라도 쓸까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이 원활하진 않죠. 아무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공급의 병목은 계속해서 다 TSMC의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HBM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버 단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 비쌉니다. 이제 눈물나게 비싼 것도 있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이제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쓰다가 이제 엔비디아 칩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쿠다나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택들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칩을 섞어서 쓰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ASIC이 뭐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탈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어떤 보완제로서 좀 역할이 좀 미흡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칩셋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ASIC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TSMC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진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TSMC는 여전히 이제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회사 중에 ASML이 있습니다. 이 ASML도 과거에는 정말 뭐 줄 서가지고 네. 제발 좀 언제 나오나요? 뭐 이렇게 1년에 몇 대 안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JY가 뭐 내년에는 갔다는 데 그렇죠. 엄청났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번에 실적은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좀 이제 약했죠. 그래서 이제 당장 뭐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약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라는 기술 자체가 여전히 전공정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지금 3나노에서 2나노 가고 뭐 14옹스트롬 가고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 선단 공정을 주도하는 게 예전에는 TSMC, 삼성전자,
뭐 인텔 같은 어떻게 보면 몇 개의 회사들이 같이 이제 가는 흐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TSMC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싼 장비를 사줄 수 있는 데는 TSMC 정도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하고 뭐 인텔이 굉장히 지금은 상태가 안 좋죠. 특히나 인텔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네. 뭐 EUV 장비에 대한 수요들이 뭐 당초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를 라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후공정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뭐 코어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가 좀 더 이제 집중이 되고 관심이 가다 보니 약간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단 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월간아신에서 이제 처음 이제 이 월간아신 코너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신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후공정이었었고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ASML과 TSMC 주가 차이 아닌가. 맞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전공정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ASML의 주가는 별로 지지분이하고 TSMC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 맞는 반도체가 맞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런 국내에서도 흐름들이. 보면 이제 전공정의 대표적인 회사가 원익 IPS잖아요. 네네. 원익 IPS하고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AI 혁명 이후로. 네. 그런 흐름은 어쨌든 AI 혁명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네.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메타의 저커버그가 그 뭐 인력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너무너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아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최근에 일론하고 저커버그가 둘이 격투기 할 뻔했잖아요. 아, 그만큼 맞아요. 서로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그록이 올라오는 속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커버그 입장에서. 네, 그록 3에서 4로 가고 뭐 지금 AI 클러스터나 이 AI 발전 속도가 그록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한 것 같고, 라마 같은 경우도 그 뭐 꾸준히 열심히 해왔지만 생각보다 이제 자체 인력이나 자체 리소스 가지고는 좀 개발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좋은 인력들 무조건 데려오자. 그래서 이제 뭐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다른 경쟁사에서 거의 팀 단위로 데려오기도 하고요. 연봉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이제 데려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메타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이제 구글하고 메타가 둘 다 광고에 의존하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구글하고 다른 점은, 구글은 기존의 검색 시장에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서 AI가 올라오는 상황이고, 메타는 기존에 뭐 SNS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SNS 기반의 AI를 붙여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광고 쪽이 계속해서 P하고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실 지금 뭐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뭐 광고 예산을 늘리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AI 가지고 타겟팅 광고를 해서 이제 P와 Q가 같이 효율을 높이는. 네, 올라오는 상황에다가 이걸 이제 고관이 넉넉해지니까 좀 더 강하게 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질러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빨리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하고 이제 격차를 줄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커버그가 돈을 많이 쓰고 과격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오픈 AI가 될 텐데, 오픈 AI에서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오픈 AI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픈 AI는 괜찮은 걸까요? 지금 조금 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는 계속해서 적자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최전선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총알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뒷배경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최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거의 결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픈 AI는 결국 그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스타게이트가 잘 되고 스타게이트의 글로벌 확장판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좀 추가적인 수익,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픈 AI가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버린 AI 개발할 때 그동안에는 워낙 잘 나가던 회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한국하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후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우리 저기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서울에다가 한국 법인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에 써버린 AI 개발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약간 좀 우리가 그 오픈 AI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활용해서 좀 잘 이제 우리가 협상력을. 네, 협상력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렛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좀 당장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또 과잉 투자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죠? 어떻게 봐야 될까? 언제쯤 이게 과잉 투자였다라는 게 증명되거나 아니야 과잉 투자 아니었네라는 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요 그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가 눌림 현상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과잉 투자라고 확인되려면 한 2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AGI라는 게 개발되면 네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름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삽질을 했구나. 어허. 그렇잖아요. 산을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제 오르고 나서 보면 밑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아, 이렇게 네. 했었어야지. 네, 그렇죠. 이거 우리가 그동안 쓸데없이 삽질했구나라고 하지만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좀 이게 투자가 많이 된다라는 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정말 다 와서 AGI가 발견이 되고 나면 혹은 근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직도.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동안 나는 뭐 한 거지? 누군가 한 명이 메타가 됐든 그록이 됐든 누가 발견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제 주가도 그렇고 되게 좀 어려운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 속도가 정말 선형적으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초만 해도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아니 이렇게 싸게 투자하고 나서 또 전 세계에서 한 7? 이 정도 성능까지 나오니까 야, 그 미국 빅테크들이 삽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치. 지금 보니까 딥시크가 저 밑에 밀려가지고 순위도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네. 천상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투자라는 거를 잠시만 멈춰도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막 투자했어 우리 주가 오르니까 좋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 경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또 딥시크가 나왔을 때도 량홍펑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엔비디아 칩이 더 많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이야기는 딱 잘라먹고 그냥 딥시크가 80억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가지고만 이슈가 되니까 그동안 투자한 거는 좀 과잉 투자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작년 가을에도 세콰이어 거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과잉 투자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 대부분 반대로 했던 일론이 성공한 거죠. XIA. 그렇죠. 네, 근데- 일론이 만약에 그 말 듣고 그대로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그록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록4를 발표하는 일론 머스크를 봤는데 그 옆에 이제 개발자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진지해요. AI가 이미 여기까지 왔고 웬만한 거의 우리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석사보다는 무조건 다 똑똑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분야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네. 이래 버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럼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무엇이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